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교수님은 클래식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음악평론가인데 클래식을 안 사랑하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클래식을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 안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이 되어서 이렇게 막 뭔가 가족처럼 특별히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안 좋아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제 삶의 일부분으로 쭉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근데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거시죠. 지금 이렇게 째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의 주인공은 정말 특별한 음색을 지닌 소프라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모든 레퍼토리를 계승했다고, 또 후계자라고 알려진 스페인의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입니다. 까바에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명이라고 많은 평론가가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라스한테 당신의 뒤를 이을 소프라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정말 칼라스가 주저하지 않고 아마 몽세라 까바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정도로 20세기 중반을 이끌었던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또 레나타 테발디가 서서히 은퇴할 무렵에 등장을 해서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 오페라를 주름잡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라스 얘기를 하셔서 좀 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칼라스를 좀 안 좋게 비평하는 평론가 분들이 마리아 칼라스 목소리는 벨라보체는 아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몽쉐라 까바에는 벨라보체 이야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벨라부체 그 자체죠. 정말 그러니까 벨라부체라는 건 아름다운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옛날에 드렸지만 칼라스의 목소리에는 뭔가 금속성이 섞여 네. 있고 뭔가 이 세상 풍파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음성 안에 다 녹아져 있어서 딱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 정말 뭔가 힐링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 까바이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진짜 음악으로 치유된다, 정말 인간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뛰어난 벨칸토의 테크닉, 유연성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메사디 보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벨칸토의 테크닉을 잘 구사하기로 유명합니다. 메사디 보체는 음을 낼 때 이제 서서히 크레센도 크게 냈다가 또 서서히 데크레센도 아주 줄여가면서도 음을 조절하는 테크닉인데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도 어떤 소리의 조절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 기술은 정말 호흡을 잘 받쳐주고 또 소리의 어떤 공명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이 가능한 건데요. 까바에는 그 고음에서도 특히 이 테크닉을 정말 잘 구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소화할 수 있는 레파토리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카바에는 정말 폭넓은 레파토리로도 유명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의 돈나 엘비라,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베르디 오페라에서는 정말 비올레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고요. 또 바그너의 오페라, 이졸데, 또 자클린데, 그리고 벨칸토 오페라에서의 노르마, 루치아, 푸치니 오페라에서의 토스카, 미미, 투란도트에서는 또 정말 그 공주 투란도트,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시녀 류까지 정말 많은 음색과 음역대 배역을 노래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페라에서 활약한 경우는 정말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60년의 경력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세계 그래미상을 포함한 어떤 다양한 음악상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 몽쉐라 까바에는 아주 그냥 전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이 까바에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또 몽쉐라 까바에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어떤 성악의 정수,
벨칸토 발성의 정수라고 하면 이 몽세라 까바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활동했지만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좀 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좀 가난한 가정에서 아하. 태어났습니다. 1933년 4월 12일 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는데요. 카탈루냐 지방이죠. 근데 굉장히 무척 가난했지만은 가족애가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집세를 못 내서 살던 집을 비워주고서는 온 가족이 정말 그 카탈루냐 광장에 나앉게 됐대요. 근데 이제 까바의 아버지가 우리가 집에서 자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을 못 보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낙천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했고 뭐 그랬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였지만은 노래를 잘해서 공부를 이 음악 공부를 부모님들의 후원으로 어떻게든 이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후원이라는 게 이게 정신적 후원이지 돈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음. 베르트랑이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까바에의 부모가 그 까바에를 베르트랑의 집에 데려가서 노래를 들려주니까 베르트랑이 필요한 만큼 돈을 주고 싶다,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까바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가난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큰 돈이 생기면 저희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의 음악학교 선생님께 학비를 직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 네. 이렇게 정말 낙천적이면서도 정직한 그런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까바의 그 넉넉하고 또 좋은 인품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바에는 공부를 어디서 했죠? 네, 14세에 리세우 음악원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생 어떤 감사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헝가리 출신의 에우제니아 케메니라는 선생입니다. 첫 8개월 동안 학생들한테 노래는 안 가르치고 뭔가 체력 훈련,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반발했겠죠. 내가 노래 부르려고 음악학교에 들어왔지. 도대체 내가 운동선수인지 수영선수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을 했는데요. 폐활량을 키우고 또 기초 체력을 다져서 이 노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던 이 케메니 선생 덕분에 카바에는 훗날에 어떤 배역, 어떤 음역대, 또 어떤 작곡가의 노래도 뭐 별로 힘이 붙인다는 그런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세움 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까? 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막상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뭐 지역에서는 조금 이름이 알려졌지만 뭐 한 번에 스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 거의 10년이 지난 30대 초반인데요. 거의 10년 가까이 스페인이나 독일 중심으로만 어떤 수많은 역할을 노래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좀 뻔한 스토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설마 또 이 대역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스타가 된 스토리입니까? 그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늘 이제 수많은 연주자들이 대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역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다들 뭐 유명해진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 이런 뭐 바이런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어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이 알아봐 준 게 아닐까 이런 게 생각을 하는데요. 카바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카네기홀에서 마릴린 혼의 대역으로 어, 오페라 루크레치아 모르지아 공연에 투입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마리아 칼라스 덕분에 이전 세기의 오페라였던 벨칸토 오페라가 점차 부활을 한 시대였는데요. 네. 1965년 4월 달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오페라입니다. 다른 어떤 또 다른 이 벨칸토 오페라가 비평가나 관객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초연 이후에 어, 처음 완전히 다시 공연이 되었던 도니제티의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입니다. 이 공연은 유넬 파를레아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요. 콘서트 형식입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던 것처럼 네. 마릴린 호은의 대타로 급히 오게 된 몽쉐라 까바에는 리허설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이후에는 이제 극장 레파토리로
부활을 하게 되고요. 이 오페라 자체도. 그리고 까바에 역시 미국 타임지에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라수페르다라는 찬사까지 받고요. 또 이걸 계기로 자기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그해 겨울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와. 극장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는 까바의 명성을 확고하게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한 오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해 메트로폴리탄 데뷔를 했군요. 네, 그해 겨울에 데뷔하게 됩니다. 야, 결국 마릴린 혼한테 좀 고마워야겠어요. 네, 혼이 그때 임신하는 바람에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대역을 쓰게 됐는데 대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카바에는 스페인이나 독일 중심으로 조금 활동을 하던 소프라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까지 캐스팅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뜻이죠. 뭐 음. 유명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바에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네, 교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클래식은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까바에는 사랑하는. 카바에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몽샤라 까바의 연주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첫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로시니의 오페라 오텔로 중에서 네, 버드나무 아래서를 들으시겠는데요. 네. 대부분 오텔로, 셰익스피어 희곡 오텔로를 오페라로 만든 것은 다들 베르디의 작품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죠. 그보다 50년 먼저 로시니가 이 작품을 썼습니다. 로시니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고 벨칸토 오페라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베르디의 정말 처절한 비극이잖아요. 이 작품이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이고 또 베르디 오페라에서도 비극으로 나타나는데 로시니는 그다운 스타일로 이 오페라가 약간 희극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조금 결말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고 카바예는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도 굉장히 잘 불렀지만 이 로시니 오페라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역할도 잘 불렀습니다. 이 오페라는 많이 들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베르디가 아니라 로시니입니다. 로시니 오페라 오텔로 3막 중에서 버드나무 아래 앉아서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이와 카를로 펠리스 실라리오가 지휘하는 I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오텔로 3막 중에서 버드나무 아래 앉아서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이와 카를로 펠리스 실라리오가 지휘하는 I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몽시라 까바이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그 특유의 보컬 스타일, 다른 소프라노하고는 차별화시키는 그런 몇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 또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들으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유연하고 매끄러운 그런 레가토, 그러니까 음과 음을 연결하는 능력이 다른 성악가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또 그 음색 특유의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특징은 누가 들어도 까바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인기 그리고 찬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떤 광채가 있지 않나요, 음색에? 예, 저는 일단은 이 몽샤라 까바에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레파토아들 다 기억이 나지만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인 하석배 교수님이 몽샤라 까바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유학 중에 콩쿠르에 나가는데 몽샤라 까바에가 직접 소개하면서 네슨 도르바를 불렀던 영상이 그때 당시 저희에게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하석배 교수님도 소리가 두꺼운 편이잖아요. 네네. 예, 스핀토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까바에는 레제르보다 스핀토 드라마틱을 네, 좋아하는구나. 그런 배역도 노래를 많이 했고, 예, 예. 네, 자신도 그랬지만 네, 또 다른 사람 노래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는 그러니까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납니다. 이 까바에가 어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 좀 심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네, 너무 음색이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풍성하니까 너무 단조롭다. 뭐 단조롭다. 어떤 마리아 칼라스랑 비교했을 때도 임팩트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음역대에서 골고루 좋은 소리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도 다 비슷한 균일한 톤의 음색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조롭게 역으로 들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음색의 매력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테크닉적으로 저음과 중음과 고음을
좀 단조롭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일정하게 고르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예 모든 성악가들이 자기가 잘 내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자기 음색이 빛을 발하는 어떤 그 부분 딱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카바에는 보면은 아까도 레퍼토리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음이 중음, 고음까지 뭐 안 나는 그런 음역대가 없고 다 좋은 소리를 내니까 단조롭다는 생각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까바이랑 칼라스를 대변하자면 까바이처럼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저중고음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단조롭다 그러고 그리고 칼라스처럼 뭔가 임팩트 있게 부르면 너무 튄다 그러고 도대체 평론가들은 왜 그럽니까? 아니 저희들도 뭐 뭘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려다 보면은 남들 하는 소리만 해가지고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뭔가 좀 그렇군요. 네, 좀 다른 얘기 하려다 보니까 아마 네.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희는 노래 부르는 입장에서 정말 힘듭니다. 무난하게 부르면 단조롭다. 뭔가 튀게 부르면은 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 저희도 이제 좀 트집 잡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고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롤모델로 삼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의 소리를 찾기 위한 참고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평론가가 없다면 무조건 추정하고 따라하게 되거든요. 예, 너무 수습하는 게 티가 났나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뭐 정말 카바의 대표적인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베르디 오페라 Il Trovatore 중에서 와, 레오노라의 아리아입니다. 방금 하석배 교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하석배 교수님 옛날에 18번 아닙니까? 트로바토레. 네, 아주 유명한 네, 그 노래 참 잘하시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에서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이와 지안프랑코 마시니가 지휘하는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바!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사랑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이, 지안프랑코 마시니가 지휘하는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몽시라 까바이는 실력만큼 아주 빨리 스타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까베가 실망하지 않고 그 단역이나 조역에서도 성실하게 노래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까바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분의 인품도 있습니다. 보통 소프라노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뭐가 낮다든지 조금 성격이 유별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별난 성격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분은 정말 미담도 많고 성격이 정말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정말 인내심? 어떻게 보면은 장학생으로 바르셀로나 리세 음악원에 들어가서 또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명성이 쉽게 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신인이었던 그 사람한테 맡겨진 거는 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단역뿐이었고요. 1956년에 바젤 시립 오페라단에 들어가서 라보엠의 미미를 노래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90여 개가 넘는 역할을 두루 섭렵하면서 4,000번이 넘는 공연을 정말 주역, 단역, 조역을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카바의 넓은 레퍼토리 또 긴 생명력 그리고 친화력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씩 밟아 올라온 그런 어떤 평범하지만은 성실한 경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젤 시립 오페라단에서 묵묵히 단역들을 소화해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카바에가 이제 오페라 전체를 조망을 할 수가 있고 또 넓은 시야를 지니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단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런 성실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까지 캐스팅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년의 시간이 아주 귀한 밑거름이 네,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을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연주로 많이 들으시지만 이 카바예의 정결한 여신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떤 그런 칼라스와는 다른 매력을 또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서 듣는 또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벨린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가스타디바 소프라노 몽시라 까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브라바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을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이가 노래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어쩜 이렇게 소리가 밀도가 이렇게 진할까요? 밀도가 진하면서도 정말 어떤 순수한 이렇게 음악적으로 순수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죠. 이탈리아, 스페인 그쪽에 태양이 좋나?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죠? 디조 때루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벨칸토 오페라의 기교 중에서 테크닉 중에서 아질리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모든 어떤 성악적인 기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난 소프라노가 이 몽세라 까바입니다. 이 까바이의 활동 무대가 오페라 무대에만 한정된 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도 정말 다양한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페인의 전통 악극인 사르수엘라에도 출연을 했고요. 또 미니오도 굉장히 자주 노래했습니다. 그걸 취입한 음반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던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락그룹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 퀸과 함께 노래하는 몽쉐라 까바의 아주 신선한 네,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정말 카바에는 여전히 드레스를 입고 네, 전형적인 그런 클래식 디바의 어떤 움직임이나 차림을 하고 있고 프레디 머큐리도 자기 특유의 스타일 그대로 서로 하는데도 그게 아주 특이하게도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음반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까바에는 그 비욘드 까바에 비욘드 뮤직 뭐 이런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에서 이 까바에의 뭐 이 다양한 어떤 청중과 직접 대면하는 무대에서의 모습, 또 스튜디오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노래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까바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몽쉐라 까바의 이런 점은 놓치지 말고 소개하고 싶다라는 게 만약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까바에가 40대부터 사실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아,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이 있었던 1992년에 이 주치의가 이제 더 이상 오페라 무대에 서지 마라. 그런 장시간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건강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정통 오페라 무대에서는 까바에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오페라나 뭐 노래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공연도 하고 또 마스터 클래스를 계속 열어서 학생들이나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또 녹음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 까바예라는 가수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몽쉐라 까바의 연주 한 곡 더 추천해 주시면 끝곡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는 레오노라의 아리아입니다. 여기도 또 레오노라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트로바토레에서도 레오노라고 또 이 운명의 힘의 여주인공 이름도 레오노라인데요. 이 수도원 뒷산에서 정말 동굴에 숨어 삽니다. 자신이 어떤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이 레오노라가 알바로를 잊지 못하는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평화가 오기를 신께 기도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좀 어떤 절규에 가까운 노래여서 쭉 오늘 들으시기는 벨칸토 오페라 또 뭐 아니면 또 베르디의 또 다른 작품들 아니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굉장히 스핀토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역할까지도 소화를 해낸다는 몽세라 까바예의 매력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빠체미오 디오. 네, 그렇습니다. 그 돌아가셔서 이제 고인이 됐지만 예전에 김양란 교수님이 이 노래 참 잘 부르셨는데 네, 잘 부르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예술의 전당에서 듣고서 마리아 칼라스와 몽쉐라 까바의
파트를 다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워낙 강한 드라마틱한 그런 성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양의 소프라노가 좀 소화하기는 어려웠었는데요. 네. 그때 그 김영란 소프라노도 이걸 잘 소화하셨고 요즘에는 이걸 잘 부르는 아주 영향이 좋은 소프라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영향이 좋으냐? 네, 영향이 좋다는 건 악기가 좋다는 뜻이니까요. 아, 성악가한테는. 야, 이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가 있군요. 영향이 좋다. 정경 교수님도 영향이 좋으시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조련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 그 곡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 어떤 음악가입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만나뵐 시간이 7월 5일인데요. 네. 그날이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탄생 1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날은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를 만나보겠습니다. 날짜를 맞춘 겁니까? 네, 슈타코를 위해서. 맞췄죠. 이야, 알겠습니다. 또 첼리스트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초 아닙니까? 남자 첼리스트 최초입니다. 그렇죠. 여자 네. 첼리스트 뒤프로 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센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의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